그래도 뭐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정말 엄청난 주밍을 하면서 계속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순간에 바로 장석준 작가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그동안 2년 넘게 예술가들과 함께 해왔던 미생물과 예술의 만남, 일명 미미 융합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지금 공공예술 프로젝트팀 퍼블릭퀘스천을 운영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의 김덕규입니다. 극지 미생물들이 극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이들이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디자이너 홍초선입니다. 전시, 공연, 영화, 기타 등등 여러 분야의 사운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퍼블릭퀘스천의 사운드 디렉터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조합이 이루어졌을지. 이 모든 만남의 시작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출발점에는 장석준 작가님이 계신데 전 처음에 전화를 받고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그 못된 고정관념이 작가님 그 이름이 당연히 남자분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다가 미생물을 연구하는 저에게 연락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기획을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주제가 미시 세계로부터 사회와 인간과 자연을 좀 이해해보고자 야심차게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윤동규 선생님에게 미생물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를 바란다 라고 좀 소개를 부탁드렸을 때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생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보통 사람들은 이 미생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병을 일으킨다거나 막 더럽다. 근데 어떻게 이 우아한 예술을 하시는 분이 콕 집어서 미생물에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의아했어요. 네, 그 관심이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한 계기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저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야외에서 하게 되니 나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었거든요. 이 시기 때 긍정적인 면을 이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무 뿌리의 세계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사회를 조정하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저희는 예술가로서 그 방식들을 좀 알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얼마나 이 미생물이라는 작은 단위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를 들썩들썩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사회에 보이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세상이 열려 있구나. 그걸 이제 예술로서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었어요. 네. 전 처음 뵀을 때 일단 엄청 미생물 공부는 많이 하고 오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느끼게 해주겠다, 예술 작품으로서. 전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미생물을 예술로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동식물은 짚으면서 보여주면 되는데 미생물은 보여주기도 힘들고 보여드려 봐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걸 작품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고, 특히나 공공예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짝 낯선 용어였거든요. 공공예술. 공공예술은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술의 다양한 장르 중에요, 좀 더 대중을 향해 있고 그것을 펼쳐내는 장소가 안에 있는 이런 공간이란 화이트 큐브의 미술관, 갤러리가 아닌 그 외의 야외 공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혹은 공공이라는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나 공동체라는 저희 커뮤니티에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이, 그러한 예술들을 저희가 공공예술 분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장르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생물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공예술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던 건, 지금 코로나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환경적인 문제가 절실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미술 안에서도 생태적 기능을 하고 생태적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식의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이 미생물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문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죠. 네. 제가 처음 만나 뵙고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만나면서 우리 홍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그 사운드 아티스트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물리학자 수준으로 사운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그때 저한테 들려주신 게 갯벌의 소리를 녹음하셨다고 하면서 그 미시세계의 생명의 소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그 갯벌이라는 곳에 가서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석준 작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갯벌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그럼 갯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고민을 해보니 갯벌 아래에 작은 개라든지 갯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존재할 테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녹음을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건 거죠. 그래서 녹음을 시작을 하다가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볼까? 되든 안 되든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해서 갯벌을 채취를 해서 한 2달 정도 녹음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갯벌 흙을 채취해서요? 네네. 그래서 뭐가 나오면은 나오는 거고 보이진 않지만 작은 생명체들의 소리들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어느 날 이제는 파형을 열어보니 너무 낯선 파형들이 보이는 건 거죠. 이 흙 안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어떤 프리퀀시들이 측정이 돼서 이것들은 뭐지?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2달을 녹음을 하게 된 건 거죠. 1차적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상하다. 한 번 더 가서 다시 한번 채취를 해서 해보자. 다시 한번 채취를 했더니 다른 것과 비교했었을 때 이 나오는 프리퀀시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소리다. 그렇다고 하면은 장석준 작가가 제시했었던 미시세계에 있는 어떤 미생물의 소리는 아닐까라는 추정으로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때 그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약간 좀 갸우뚱하면서 뭐 초면이니까 뭐라 말씀드린 그래갖고 제가 그 여쭤봤잖아요. 파형이 특이하다. 듣지 못하던 소리다. 전 그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작가님이 오랜 경험, 사운드 아티스트로서 많은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거는 새롭다? 특이하다는 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특이하게 들렸어요? 제가 앰비언스 작업으로 한 10년 넘게 이제는 작업을 해왔었어요. 자연의 소리를 10년 넘게 채집을 하면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이 공간에서 어떤 소리들이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들이 없어져 가는지에 대한 추적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소리에 대해서 파형들을 조금 분석하게 된 건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생명체가 존재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프리퀀시가 잡힌 거였었던 건 거죠. 그냥 일반적인 뭐 물소리나 그런 소리가 아닌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미생물을 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극지연구소에 계시는 김덕규 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한번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우리 김 박사님은 처음에 내가 전화를 해서 미생물 소리를 한번 측정하자고 그랬을 때 그거 솔직히 어땠어요? 느낌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의아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안을 듣고는 이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닐까. 해봤자 미칠 건 없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봐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아주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트라이 한번 해보는 걸로, 그래서 좋은 경험을 쌓자라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김덕규 박사님을 조금 연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세균을 제안을 했어요. 이름하여 로도코커스 DK 17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직접 연구를 했었고 그 DK가 덕규 킴의 약자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소리가 나올까? 여기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험을 하고 얼마 있다가 홍 작가님이 굉장히 흥분한 목소리로 이미 카톡에서 좀 느껴졌어요.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감정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랩에 들어가서 첫 실험을 했었을 때 저도 사실은 불안했죠. 정말로 이 세균 하나로 했었을 때 나올까? 걱정이 솔직히 절반 이상의 걱정이 있었었죠. 근데 그래도 뭐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정말 엄청난 주밍을 하면서 계속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순간에 바로 장석준 작가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달라.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그 순간 뭐가 다른지. 이건 다르다. 그랬더니 뭐가 다르냐.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너무 흥분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꽤나 차근차근하기 벅찬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도 좀 흥분 상태였죠. 우리가 그때 플라스크 2개 있었고 하나는 DK17이 없는 그냥 배지였고 하나는 얘가 잘하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저도 몇 번을 확인했잖아요. 이게 정말 미생물 소리가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라고 제가 몇 번을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가칭으로 잡은 게 생활권, 생산권, 스트레스권으로 잡았었던 거죠. DK17이 생장 과정에 대해서 부분 저희가 작업을 했잖아요. 없었던 소리가 생기고 생겼던 소리가 없어지고 김덕규 박사님이 보여주신 성장 그래프하고도 비슷한 형태로 소리들이 새롭게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들의 생활권인가? 이것이 이들이 스트레스권인가? 생산권인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게 된 거였었고 그것들을 시간대별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때는 정말 이들이 먹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운 시절에 나오는 소리이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었고 생활권에 대해서는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이 새롭게 생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의 소리들이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 요 지점이 요 지점이구나라고 파악을 한 건 거죠. 생활권, 생산권, 스트레스권, 인간의 가청 범위 밖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죠. 스트레스권은 인간의 가청 범위 밖에 있는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과 생산권은 인간의 가청 범위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되게 놀랍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 과학자와 예술가가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참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만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보면 흥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의 소리가 아니고 동시에 여러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거를 이거 과학자 눈으로 보면은 무슨 증거로 이게 여러 소리냐라고 제가 이렇게 반문했을 때 그때 답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배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기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물체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면은 공기 중에서 파장이 이제는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배음이라고 해서 만약 20에서 나왔었으면 그 다음에 40에서 그 다음에는 80에서 이렇게 배속으로 이제는 소리가 확장되는 소리들이 생기는 거죠. 물속에서도 배음은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이게 극히 드물고 저희가 녹음한 거에서 이 배음의 배속이 안 맞았었어요. 배음에 맞으려면은 배속이어야 되는데 배속에 속하지 않는 범위에 존재가 된 건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틱틱틱 하는 틱 사운드라는 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틱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배음하고 벗어난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는데 어떤 대역에서는 2.5kHz, 어디에서는 13kHz 이런 식으로 전혀 배음하고 상관없는 영역대에서 소리가 출현을 한 건 거죠. 인간의 가청 범위 안에 있는 소리부터 인간의 가청 범위 밖에 있는 소리까지 주르륵 나오게 된 건 거죠.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얘네들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리를 주고받는 거다. 네, 이게 정말 특이한 게 그 틱 사운드만 존재를 한다고 하면 이들의 어떤 뭐 분리되는 과정 아니면은 합쳐지는 과정 이런 식의 설명은 될 수가 있는데 생활권, 스트레스권, 생산권이 존재하면서 틱 사운드가 존재를 하는 건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렇게밖에 저는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보면 어쨌든 소리가 나는 건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DK17은 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세포고 세균이 발생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사님 보실 때 어떻게 해야 얘네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건 미생물의 생명체의 소리라고 이제 확신을 하셨을 때 그 원리를 좀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설명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아직까지 이해는 못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움직임, 그 진동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움직임이 파동을 만들고 그 파동을 아주 미세한 정밀한 기계가 포착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있는 의무로 재현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개념은 정립 단계이고 또 그런 누구한테 설명을 해서 납득시킬 만큼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기에는 이제 많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제가 용어 정리 같은 것도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소리는 낮잖아요. 이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소리를 얘네가 어떻게 낼까? 얘네가 내는 방법은 단세포인데 물속에서 떠는 그 진동이 소리의 근원이지 않을까? 근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얘네가 떠는 거를 봤으니까. 물론 중간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얘네가 떨어서 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균이 소리를 내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상한 대로 미시세계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작품을 만드셨죠? 네.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 미시세계를 사람들에게 인지 가능한 어떤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로 저희가 목표했던 바라서 저희 지금 연구했던 갯벌 소리부터 DK17을 연구하면서 수음했던 소리까지 전시 공간에서 설치 작업으로 작품으로 전달해 드렸어요. 올해 그 프로젝트가 All Ears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요. All Ears요? 예, 귀 기울여 잘 듣는다라는 관용어예요.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들이 듣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간과하기 쉽고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들의 소리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간 되게 간과한 점이 많았던 그 감각이죠. 예술가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의 인지를 좀 되살려주는 역할로 이제 홍 감독님을 통해서 저희가 청취 가능한 이제 가청 범위로 올라와 있는 음악 사운드로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의식을 만드는 것이니까 공동체라는 인식 이런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설치 작업으로 저희가 오리얼스를 진행했었죠.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큰 네. 전시를 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시는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그 광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 진행했었던 특별전에 참여해서 오리얼스를 들려드렸고요. 들려드리는 방법은 좀 종류가 두 가지였는데 고양시립미술관에서 그 플라스틱을 쓴 저희 세대들에 대해서 다시 플라스틱의 개념들을 생각해보는 플라스틱 파라다이스? 네, 그래서 그 플라스틱 시대에 우리가 이 인공재 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단순히 이 환경의 문제의 주범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이런 한 번 더 그 개념을 생각하는 그 전시가 있었어요. 그 전시 안에서 저희는 그 DK17이 사실 탄생하게 된 배경도 환경미생물로서 시작이 됐었던 것이고 그 설치물 사이에서 미시세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에 집중된 공간을 만들었죠. 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소리를 실제 녹음을 하고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놀랐겠지만 동료 예술가들은 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와 네. 다음에 정말 소리를 네. 녹음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네. 예술가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처럼 연락드렸던 순간에 대해서 용감하다 라고 반응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게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되는 추진되는 과정들에는 그걸 정말 측정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니 그런 부분들은 되게 놀랍게 반응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하나 반성을 한 게 있어요. 실험실에서 제 분야를 쭉 파면서 미생물의 소리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번 예술가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제안을 해서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되는 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예술가가 더 훨씬 더 잘 활용하고 계시구나.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구를 하는 거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연구들은 사실 이 정도의 레인지, 이 정도의 디테일을 잡기에는 좀 부족했었죠. 장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녹음을 했으면 김 박사님이 이거 소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응용할 때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극지 연구에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예, 지금 북극권에서 그 글로벌 온난화 때문에 북극권에 있는 빙하 속이나 아니면 영구 동토층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미생물들이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강한 병원성을 가진 미생물들이 노출이 되면은 지상부에 살고 있는 식물, 미생물, 심지어 인간에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 속에서 미생물의 활동 재개, 증식, 전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미생물 사운드가 이런 미생물들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미생물 사운드 연구가 좀 더 전문가위원들의 관심을 받고 또 기술이 개발되고 또 기구들도 좀 더 발전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먼 얘기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미생물들이 특정한 소리를 내면은 우리가 실제로 미생물을 키운다거나 분석하지 않고 소리만으로도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이 가능하겠네요. 개체 수준을 넘어서 군집, 병원성 인자를 가지고 있는 특정 군집의 독특한 파장을 포착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필드에 나갔기 전에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극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하고 이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북극 영구 동토층 두 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한 덩어리는 원래 이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얼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고 또 한 덩어리는 저온에서 서서히 해동을 시키면서 해동되고 있는 토양 속에서 과연 미생물들이 활동을 재개하는지를 마이크로폰으로 이제 녹음이 가능하다면은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한 병원균을 포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만이라도 개발이 된다면은 아주 획기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에 이제 세균 하나만 소리 내는 걸 측정하셨는데 요거를 가지고 뭐 세균을 섞는다든지 또는 얘네한테 소리를 들려줄 수도 있을까요? 예, 그 실험을 홍태선 작가님하고 한번 예비 실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DK17이 내는 사운드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려줬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봤는데 아직 초기 데이터여서 그런지 반응은 보기는 봤는데 그것이 그 사운드에 의한 반응인지 그것까지는 연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실망을 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트라이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작품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손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럼 그 손으로 느끼는 그 진동은 원래 있는 그 파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파장들은 나오는 프리퀀시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프리퀀시만 두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삭제를 해서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결국 소리라는 게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고막이 울리는 거 진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청신경으로서 뇌가 이렇게 할 뿐이고 소리는 생각해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동만 느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에서 소리 듣는 것도 신기했지만 이 느낌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엄청나게 장내 미생물이 있는데 얘들의 그 진동을 우리 장내 상피세포는 느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손을 대고 느끼면서. 김덕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비 실험을 했었던 게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하면서 자가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가면 자가 테스트요?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머리에서 이러고 한참 계셨어요. 헤드에 있는 공명주파수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에 소리를 진동 스피커로 대고선 해보니 진동만으로는 인체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가 테스트로 임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요? 일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거의 기절할 만큼의 심각한 어지러움증이 있었어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고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쓰러질 뻔한 거죠.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권? 네. 그래서 지금 예술가와 과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미생물 소리 연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꼭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가장 보람된 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실험 디자인을 하고 결과를 얻고 데이터를 해석할 때 홍 작가님하고 저와의 쓰는 용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언어가 다르다. 맞습니다. 예술하는 사람과 과학자의 언어는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좀 지나면은 극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보람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는 2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저희 둘이 가장 많이 만나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계속 다음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거가 그 부분이 가장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융합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장애는 없다고 하고 가정하고 내 이걸 꼭 해보고 싶다. 그런 연구가 있으세요? 지금 그 초기 연구 단계이기는 하지만은 우주항공청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연구원에서 지금 외계 생물체의 흔적을 이제 찾고 있는 연구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신 연구자분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계 생명 현상을 포착하고 생명체 존재를 확인할지 방법을 찾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DNA, RNA, 대사체 이걸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구상에서 사용했던 이 기술과 테크닉이 외계 생물체에도 적용이 될지 그거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현실적으로 직관적인 게 움직임,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이걸 확인만 하면은 의심할 수 없는 직관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 사운드 연구 요소 노하우를 외계 생명 현상 발견에 혹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대해 봅니다. 야, 그거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홍 작가님은 그 연구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이거 이상한 건데? 심지어 우주의 소리 하시지 않았어요? 도킹 서울 프로젝트에서? 네, 태양에서 나오는 프리퀀시를 연구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논문을 뒤져서 그분이 연구했었던 그 모든 프리퀀시를 적용을 해서 도킹 서울이라는 작업에 녹여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소리를 하신 홍 감독님이 이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한 그 사운드 분석이랑 너무 적합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외계 생명체는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이 있었는데 소설이 영화화된 게 그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외계 생명체의 언어를 이제 분석하는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을 분석해서 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이 융합이라는 게 정말 진정한 융합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전공이 미생물학이니까 우리가 이 포도주, 와인을 만들려면 일단 좋은 포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로 치면은 융합 연구로 치면은 각자의 전문성, 확실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이게 만나서 오랫동안 발효가 돼야 되니까 좋은 조건에서 시간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연구진은 2년이라는 그 시간을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발효를 해서 더 좋고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는 게 포도주 먹고 싶어지네. 포도주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지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맛있는 포도주가 될 때까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미시에서 우주까지. 근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크지만 너무 멀어서 작게 보이건 안 보이는 별. 바로 우리 옆에 있지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미생물.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네. 전혀 정반대에 있는 두 존재가 묘하게 지금 만났네요. 네, 서로 연결되고 있죠. 저는 이게 바로 이 과학과 융합의 힘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는 존재할 수 있다. 과학적인 호기심을 갖자. 예술가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린 것처럼요. 저는 그렇습니다. 응생물학 채널을 보시면 예술로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으로 예술을 느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